일찍이 남편을 잃은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장사뿐이었습니다. 저 한 몸 건사하는 것이라면 뭐 어디에서 어떻게 일하든 못 살겠냐마는 당시 제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이 2명 있었죠. 저는 대충 살아도 아이들만큼은 그렇게 하기 싫었습니다. 그렇기에 이거 아니면 죽는다는 다짐을 가지고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허리 한번 못 펴고 생선을 팔기 위해 목청을 높이고 아침 일찍 나가서 밤 늦은 시간까지 일을 멈추지 못하는 생활은 당연히 너무 힘들었습니다. 비록 좋은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족 챙기기 위해서 위할 줄 아는 남편이 있던 시절이 그리웠고 애들 재워놓고 몰래 혼자 눈물을 훔친 적도 많습니다. 간경화로 세상을 뜬 남편이 원망스러워서 홀로 납골당에 가서 남편이 자리하고 있는 곳을 보며 한탄을 토로하기도 했죠. 아이고, 당신 왜 이렇게 일찍 가서는 날 힘들게 하는 거야? 우리 수연이랑 수진이는 어떻게 하라고? 솔직한 말로 처음에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노력보다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더욱 많았습니다. 하지만 늦은 밤까지 저희를 기다리다가 잠든 딸들을 보며 견뎠습니다. 딸들이 저에게는 통증을 참게 해주는 약과 같았습니다. 참 신기한 게 매일같이 늦은 시간까지 일하며 집에 가는 길은 너무 고되고 힘든데 집에 들어가서 딸들 얼굴을 보면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모든 통증이 가시고 그래, 내일 하루만 더 힘내자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참 다행스럽게도 딸들은 어린 나이부터 조숙한 편이었습니다. 딸들도 이르게 아빠를 잃은 것일 테니 한 번 정도는 저한테 엄마, 아빠 보고 싶어 라는 말을 할 법도 한데 단 한 번도 아빠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며 조금이라도 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설거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참 고맙고도 미안했죠. 만일 딸들이 여느 가정과 같이 건강하고 돈 잘 버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면 조금 더 어린애인 채로 오래 있을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어린 나이부터 어른이 되어야 했던 것 같았거든요. 수연아, 수진아, 엄마가 많이 미안해.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지만 하루는 그게 너무 힘들고 그래서 술을 마시고 술 냄새 풀풀 풍기며 집에 들어와서는 잠든 2 딸을 품에 안고 얼굴을 부비며 그렇게 혼자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아이들은 제 손길을 깼는데도 일부러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나 봐요. 다음날 술이 다 깨고 다시 시장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 채비를 하는 저에게 와서는 엄마, 저희는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해줬거든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들어간 어린 딸들한테 그런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가 딸들을 지키겠다고 하면서도 내심 딸들에게 마음 어느 한구석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나약하게 살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때부터는 더 굳건히 일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것도 모자라서 같이 일하는 주변 상인들을 도우며 조금이라도 품삯을 받아 생활비에 보탰고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아이고, 나이도 안 많은 처자가 아주 독하네, 독해. 그런 저를 보면서 연로한 동료 상인들은 대단하면서도 안쓰럽다는 눈빛으로 저를 보고는 했지만 다 괜찮았습니다. 확실히 시장에서 생선이나 팔기에는 그리 많은 나이가 아니었지만 저는 그 당시 뭘 가리고 안 가릴 그럴 처지가 아니었으니까요. 곧 딸들이 초등학교에도 들어갈 테고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까지 보내려면 하루가 멀다 하고 일에 집중해야 했으니까요. 사람이 시간 가는 걸 모르고 일을 하다 보니 정말 순식간이더라고요. 아직 어려서 말도 제대로 못하던 애들은 금세 교복을 입을 정도로 훌쩍 커서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젊었던 저도 이제는 완연히 아줌마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나이가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고생하느라 다 떠나보내기는 했지만 아쉽지는 않았어요. 정말 아쉬운 게 있다면 제가 돈 버느라 바빠서 딸들과 변변찮은 여행 한번 못 갔다는 점뿐이었죠. 엄마로서 해준 것도 별로 없어서 사춘기 겪으며 원망스러웠을 법한데 그래도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알아서 자매끼리 잘 보듬으며 큰 게 유일한 제 위안이었습니다. 당시 첫째는 성적이 무척 잘 나와서 늘 전교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해서 수연이는 공부를 엄청 잘해서 지금 이대로만 가면 서울대는 문제될 것도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죠. 반대로 둘째는 공부와는 조금 거리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또래 애들과 뛰어다니는 걸 엄청 좋아했죠. 그리고 입버릇처럼 운동선수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마침 둘째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배구부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배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배구를 가르쳐야 하는 게 금전적으로 부담이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딸이 좋아하니까 뒷바라지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벌어야 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딸이 대회에 나가거나 운동을 할 때 다른 학부모처럼 한 번도 찾아가 보지 못했습니다. 항상 미안해하는 저를 보며 오히려 딸은 괜찮다며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국가대표까지는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꼭 국가대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둘째가 원하는 길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 그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어요. 하지만 둘째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배구 시합에 나갔던 둘째는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모든 몸의 부위를 무리하게 쓰는 운동을 더 하기에는 힘든 상황이었죠. 어린 게 저 걱정할까봐 티도 안 내고 앞에서는 엄마, 괜찮아. 꼭 배구 선수 안 해도 돼. 라고 이야기해놓고 밤에는 저 몰래 혼자 끙끙거리며 우는 게 얼마나 안쓰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깨워서 괜찮다고 안아주고 싶은 걸 자존심 강한 딸 마음에 스크래치라도 날까봐 일부러 저도 눈물 참고 모른 척하고는 그냥 아침에 아무렇지도 않게 학교 갈 준비를 할 때 괜히 한번 포옹하면서 엄마가 우리 딸 사랑하는 거 알지? 우리 딸이 뭘 하든 엄마가 응원해. 같은 판에 박힌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워낙 강한 아이라 그런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웃음도 되찾고 다시 예전의 밝은 딸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운동은 취미로만 남기고 앞으로의 진로를 찾을 때까지는 저를 도와서 일을 하겠다고 했죠. 엄마로서 당연히 말렸습니다. 진로를 찾는 거야 시간이 더 걸려도 괜찮은 거지만 굳이 그 빈 시간에 고되고 힘든 일을 시키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딸아이가 손을 거두르니 확실히 이전만큼 어렵지 않고 도움이 되는 것을 느끼기는 했습니다. 엄마, 제가 일 돕는 거 너무 미안해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도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나중에 가면 엄마 도와드리기도 힘드니까 여유 있을 때 미리 도와드리는 셈 치는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렇게 둘째가 저를 도와서 시장 일을 돕고 열심히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첫째는 이미 졸업을 하고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대학교라면 바로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이름 있는 대학교 중 하나에 당당히 합격해서 기쁜 마음에 입학금도 대주고 이후 등록금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만 하라고 했죠. 첫째는 저에게 고맙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어쩐지 성인이 된 이후로는 예전만큼 모녀 사이가 가깝지는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첫째가 대학을 다니느라 바빠지고 대신 둘째랑 붙어있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 상대적으로 그런 기분이 드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확실히 미묘한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딸, 오랜만에 엄마랑 장이나 보러 갈까? 죄송해요. 과제 때문에 너무 바빠서요. 평소 대화도 자주 했고 함께 장을 보러 가거나 쇼핑을 한 적도 많았지만 대학에 가서는 단 한 번도 저와 둘이 시간을 보내지 않았죠. 그나마 둘째도 껴서 가족끼리 다 같이 어딘가를 가는 때에나 억지로 따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솔직히 서운했어요. 풍족한 집안에서 여유롭게 자라지 못하게 한 건 미안하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딸아이 챙기기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일하며 노력했고 그 결과 혹여나 딸이 공부하는 데 힘들고 부담될까봐 4년치 등록금까지 전부 모아둔 채 편하게 학교 다니라고 한 상황인데 왠지 그런 상황에 대한 고마움은 하나도 없어 보였으니까요. 그래도 엄마이기에 티내지 않았습니다.
서운함이 있다고는 해도 결국 그 서운함이 미안함을 넘어설 만큼 크지 않았기에 그냥 어른이 되니 새삼 엄마랑 붙어 다니고 그러는 게 괜시리 부끄럽고 겸연쩍은가 보다 싶어서 두었습니다. 첫째 대신 둘째는 날이 갈수록 저에게 살갑게 굴며 늘 엄마 엄마 하고 따라다니는 딸이어서 둘째를 보며 마음의 빈자리를 채웠죠. 아이 둘이 모두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는 아무래도 이전만큼 신경 쓸 게 없어서 그런지 좀 더 시간이 느리게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어른이 되고 나니 하루하루가 정말 쏜살같이 지나가더군요. 예전보다는 일하는 걸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고 나면 다음 날이고. 첫째는 휴학 한 번 안 하고 쭉 4년간 학교를 다니면서 대학교를 졸업하였고 둘째는 성인이 되자마자 알바를 하면서 여전히 제 일을 돕다가 첫째가 졸업을 할 때쯤 취직 자리를 구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남부러울 거 하나 없었습니다. 시장 동료들도 제 어려운 사정을 다 알고 있었는데 딸들 이야기만 하면 하여간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도 딸들 보면 기운이 쑥쑥 나겠어? 라며 농담을 던질 정도로 두 딸은 남들 보기에도 잘 커주었습니다. 게다가 첫째가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서울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알 법한 유명한 대기업에 당당히 입사를 했는데 정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간혹 유명한 연예인이 그 동네에서 나고 자라면 플랜카드를 거는 경우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뭐 그런 거 가지고 저렇게 유난인가 싶었는데 막상 제가 그만큼 자랑할 자식이 있다 보니 저라도 당장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첫째 딸 이름 크게 박은 플랜카드를 동네방네 걸고 싶었죠. 수연아, 정말 고생했다. 이 엄마가 잘해준 것도 마땅히 없는데. 사는 곳과는 지역 자체가 달랐기에 딸은 취직을 위해서는 서울에 올라가야 했고 저는 그전까지 최대한 첫째 딸과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딸은 입사 전에 회사 공부도 해야 하고 바쁘다는 이야기를 하며 예정보다 일찍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설마 취직을 하면서까지 저한테 이렇게 내외를 할 줄은 몰랐지만 언니도 처음 취직하고 그러는 거라서 긴장해서 그러는 걸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요. 라며 둘째의 위로를 받고 최대한 마음에 담아두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더군요. 아무래도 먼 타지에 홀로 첫째 하나 올려보낸 게 마음에 걸려서 주에 한 번씩은 꼭 안부 전화를 걸고 몇 번은 수연아, 엄마가 너 보낸 게 걱정이 돼서 그러니까 귀찮더라도 안부 문자 정도라도 보내주렴. 하고 당부까지 했지만 첫째는 제가 전화나 문자를 보내고 나서야 간신히 답장 한번 할 정도였죠. 엄마, 저 알아서 잘 지내니까 전화 좀 안 하면 안 돼요? 어느 날은 이렇게 화를 낼 정도였습니다. 심지어는 명절 때도 고향에 오기는커녕 그때조차 연락이 없었으니 말 다 했죠. 딸의 안부를 알기 위해서는 가끔 바뀌는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야속하기 이를 데 없었으나 참는 것 말고는 할 것도 없었죠. 그렇다고 서울까지 쫓아가서 왜 그렇게 연락을 안 하냐며 뭐라고 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후 딸이 결혼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느낀 서름을 생각하면 단순히 연락 몇 번 안 한 정도는 별것도 아니었습니다. 딸이 처음 입사한 기업에서 5년 정도 근무했을 때였을 겁니다. 그래도 그때는 둘째가 첫째에게 뭐라고 했는지 가뭄에 콩나듯 먼저 연락을 줄 때도 있어서 그럭저럭 만족하며 지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첫째에게 연락이 왔길래 오랜만에 안부 전화인가 보다 싶어서 받았더니 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 있는데 결혼자금 좀 줄 수 있어요? 엄마가 예전에 나랑 수진이 결혼 대비해서 모아둔 돈 있다고 그랬잖아. 얼떨떨했습니다. 모아둔 돈이 있는 것도 맞고 그걸 딸아이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도 맞는데 대뜸 아무런 이런 방구도 없이 결혼자금만 달라고 하니 놀랄 수밖에요. 일단 최대한 당황스러움을 숨기고 결혼? 좋은 사람 만났나 보네? 그러면 인사는 언제 오게? 라고 물었더니 인사? 인사는 가기 힘들 것 같은데? 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멀리 살아도 결혼을 하는데 부모님한테 인사도 안 시켜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너 바쁜 건 아는데 그래도 결혼까지 하면서 어떻게 엄마한테 사위도 안 소개시켜줘. 수진이도 자기 형부가 누구인지는 봐야 할 거 아니야. 신랑이 외국에서 사업하는 사람이라 지금도 외국에 있는데 여건상 바로 소개해주기가 힘들어. 그래서 결혼식도 외국에서 그냥 간단하게 올릴 거야. 소개는 신랑이 한국에 들어오면 그때 해줄게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딸이 결혼하는데 엄마로서 사위 얼굴 한번 못 본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잠깐이라도 짬내서 얼굴 보여주는 게 맞지 않냐. 네 신랑 될 사람도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으면서 자기 부인 부모한테 인사도 안 드리려고 그러냐 등등 이야기를 했지만 첫째는 심드렁하게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무식하게. 요새 누가 그렇게 고리타분한 원리 원칙을 다 지켜요. 내가 어련히 알아서 소개시켜줄까? 게다가 지금 코로나도 심각한데 어떻게 바쁜 사람을 마음대로 한국에 오라 마라 해. 와도 2주 정도는 꼼짝도 못하고 자가격리해야 하는데. 라며 제 뜻을 안굽혔습니다. 그때만큼 서운했던 때도 없지만 그래도 딸아이 말이 아주 틀리지는 않았기에 그냥 제가 굽혔고 모아두었던 1억을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래, 네가 잘하겠지. 돈 보냈다. 그리고 결혼하고 상황 나아지면 꼭 소개시켜줘야 한다. 내가 맛있는 거 차려놓을 테니. 딸아이는 보낸 돈에도 고맙단 말 하나 없었습니다. 그래도 기다리면 나중에 연락이 오겠지 하며 시장 일에 집중했어요. 하지만 2주가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먼저 슬쩍 결혼은 언제 하냐고 문자를 보내봤지만 답도 없었습니다. 문자도 안 되는 마당에 전화는 받을 리가 없죠. 하루라도 빨리 소식을 듣고 싶어서 한동안은 장사에도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언니 SNS인데 혹시 봤어? 둘째가 퇴근하고 집에 와서는 제게 딸아이 SNS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전 핸드폰으로 전화랑 메시지만 간신히 쓰는 사람이라 SNS는 사용할 줄 몰랐지만 어렴풋이 그게 뭔 줄은 알고 있었고 딸아이도 SNS를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었죠. 하지만 그렇게 직접 SNS를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둘째가 보여준 SNS에는 첫째 딸과 아마도 첫째 남편으로 될 사람으로 보이는 남자, 그리고 식탁에 잔뜩 차려진 음식과 밑에 메시지에는 드디어 상견례. 너무너무 설레고 떨렸다. 우리 어머님이랑 아버님 완전 멋쟁이. 예비 시부모님 최고. 라는 글이 있었죠. 순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신랑이 외국에 있어서 어렵다느니 나보고 무식하다느니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신랑이 바빠 결혼 먼저 간소하게 할 거고 나중에라도 오면 소개시켜주겠다고 해놓은 애가 정작 자기 엄마는 아무런 소식도 몰랐는데 자기 시부모 될 사람만 모셔놓고 상견례를 했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언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둘째는 길길이 화를 냈고 저는 머릿속이 정리가 안 돼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부족함 없이 키우지는 못했을지언정 첫째 잘 되라고 제 인생은 하나 없이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저는 못 입고 못 먹어도 자식들만큼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매번 좋은 것들로만 밥을 차렸고 좋은 것들로만 손에 쥐어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까지 힘들게 살았는데 어떻게 배은망덕하게 이럴 수가 있나요? 할 말을 정리한 후 둘째 번호로 첫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니까 제 번호는 피하는 것 같고 그래도 지동생 번호라면 받지 않을까 싶어서요. 여보세요? 아니나 다를까 제 전화였으면 이미 몇 번은 부재중 전화로 넘어갔을 텐데 동생 전화라고 한 번에 받았죠. 엄마다 하고 이야기하니 엄마가 수진이 번호로 갑자기 무슨 일이야? 라며 당황한 기색이 만연하더군요. 그러면서 여기 외국이라 시차가 달라서 곧 자야 하는데 바쁜 거면 다음에 전화해줘요. 라며 끊으려 듣는데 그때까지도 거짓말을 친다는 게 너무 화가 나서
나 다 알고 있다. 너는 시부모 될 사람이랑 상견례 하면서 어떻게 엄마를 그 자리에 안 부를 수가 있어? 라며 화를 냈습니다. 엄마는 그런 것도 이해 못해줘? 나라고 시댁에 부모님 소개 안 시켜주고 싶은 줄 알아? 우리 시부모님 두 분 다 교수님이신데 엄마가 상견례 나가면 내가 뭐가 되겠어? 게다가 곧바로 이어지는 딸의 말. 내가 오죽했으면 대역을 써서 상견례를 했겠어?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냥 저 없이 시댁 식구한테 인사를 했다고만 생각했는데 부모 대역을 불러서 진짜 상견례를 치른 것이었어요.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에 할 말을 못 찾다가 간신히 분노를 잠재우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건데 지금이라도 솔직히 말해라. 그래야 네 결혼식이라도 내가 가지. 라며 첫째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딸을 위해서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런 식의 결혼은 오래 갈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딸은 아예 저는 안중에도 없었죠. 제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엄마가 결혼식에 오면 엄마랑 같이 일하는 생선 비린내 나는 아줌마들까지 다 올 거 아니야. 나 솔직히 엄마 때문에 생선 냄새 맡기도 싫은 거 알아? 시장 따라가기도 싫었는데 엄마가 데려갈 때마다 어쩔 수 없이 갔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얼굴 보고 싶지 않아. 이 말을 듣는데 머리가 하얘지고 그동안 딸들을 위해 힘들게 악착같이 살아왔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그동안 힘들게 살아왔지만 그래도 그만큼 노력해서 나중 가서는 제 이름으로 된 가게도 늘리고 돈 잔뜩 벌어서 괜찮은 건물까지 사둔 상황이었습니다. 저 죽으면 전부 두 딸한테 갈 것이었으니 애들 안 힘들게 살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첫째한테 너무 큰 배신감이 느껴졌습니다. 몇 날 며칠을 가게 문도 열지 않고 집에 들어누워만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생각을 했죠. 저도 사람인지라 두 명의 딸을 서로 비교하게 되더군요. 딸을 창피해하던 첫째 딸, 엄마를 존경한다는 둘째 딸. 저는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첫째 딸 대학도 보냈고 결혼자금 1억도 줬으니 제가 할 수 있는 엄마의 도리는 모두 했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절대 첫째한테는 당시 결혼자금으로 준 1억을 마지막으로 단 한 푼도 남겨주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즉시 둘째한테 나중에 면허 따면 운전하라고 외제차도 사주고 회사에 예쁜 옷 입고 가라며 명품 옷 잔뜩 손에 들려줬고 건물 명의도 미리 둘째 이름 앞으로 돌려두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중에 제가 갑작스레 죽었을 때 유산 관련해서 문제 없도록 모든 재산은 둘째 앞에 남긴다는 유언장까지 쓰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첫째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둘째한테 와서는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게 비싸게 차려입고 다니느냐고 꼬치꼬치 캐물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둘째는 첫째에게 이거 엄마가 그동안 힘들게 번 돈으로 사준 거야. 엄마가 언니한테는 죽어도 한 푼 못 준다고 했고 나한테도 언니는 이제 언니도 아니니까 양심했으면 나랑 엄마 찾아오지 마. 라고 전부 이야기했고요. 그러자 첫째는 어른 되고 제대로 한번 찾지도 않았던 저한테 와서는 세상 억울한 말투로 저에게 따져들더군요. 엄마, 나는 엄마 딸 아니야? 왜 수진이한테만 다 해주는 건데? 내가 장녀 아니야? 진짜 내가 엄마 기쁘게 해주려고 내가 얼마나 힘들게 공부했는지 알아? 그런데 이건 아니잖아. 라고는 눈 깜빡도 안 하고 잘 짓거리더군요.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서랍 깊숙이 넣어둔 통장과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그 통장에는 10억 현금과 둘째 이름 앞으로 된 건물 문서를 보여주었더니 눈이 동그랗게 변하면서 놀라더군요. 나는 엄마를 창피하게 생각하는 딸은 더 이상 필요 없다. 네 잘난 남편과 그리고 상견례 때 나 대신 나간 네 엄마 아빠와 잘 살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아라. 라고 말하며 집 밖으로 쫓아내고 번호를 전부 차단했습니다. 진짜 마음 같아서는 딸아이 시댁이라는 곳에 얘가 어떤 애인지 다 밝히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이래서 자식 새끼 오냐오냐 키우면 안 된다고 하는 건가 봅니다. 그나마 둘째 덕분에 위로가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힘들게 살아왔던 지난 세월이 새삼 억울하네요. 그런데 며칠 전에 딸이 사위를 데리고 찾아왔어요. 처음으로 사위 얼굴을 보여준 거죠. 생긴 건 착하게 잘생겼더라고요. 사위라는 사람도 이 상황을 납득하기가 힘든지 어물쩡 서 있고 첫째 딸은 엄마 잘못했다고 싹싹 빌더군요. 저는 소금까지 뿌려가며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어미의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이대로 평생 첫째 딸과 연을 끊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 조금 두렵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점점 두렵기도 하고 행복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사색에 잠기기도 합니다. 제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죄이겠죠. 이제까지 왜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왔는지 후회만 됩니다.